3차시 봅시다. 교과서 240쪽이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 사진의 내용은 이제 정부가 수립된 날 이제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정부 수립한 걸 축하하는 기념 행사였고, 그리고 교과서 240쪽에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밑에 보시면은 표에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 이렇게 써 있죠. 거기 보면 뭐 매표 나오고 돼 있잖아요.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 그걸 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표결 결과 대한민국이 17표가 나왔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나라 이름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한과 민입니다. 한과 민. 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에게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반도 남쪽에 생겨났던 나라가 들어왔을 거예요. 삼한이라는 나라예요. 마한, 변한, 진한. 기억나요? 삼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라는 이름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반도 땅을 이름을 한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반도다. 그래서 한반도고, 우리 민족 이름이 그래서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 민족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선이 끝나고 고종이 조선이라는 나라 명칭에서 이제 제국을 선포하잖아.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뭘로 정했어? 대한제국이라고 정했다고.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정한 것은 역시 한이라는 명칭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대한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섰으나 우리가 1919년 3월 1일에 독립을 요구하면서 독립을 선언했던 만세운동이 있었지. 3.1운동. 3.1운동에서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였어? 대한독립 만세였던. 그러니까 즉 우리를 스스로 대한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때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3.1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이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제 이름이 정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것은 그 이전에는 대한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대한제국이었으나 이제는 황제가 사라지고 나라의 주인이 누구니까? 국민들, 백성들이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 된 것이죠.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됐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렇게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을 때도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예요. 즉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그러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새롭게 띵 하고 나타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민족한테 중요한 단어였던 한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나라 이름을 만들어 왔고 꽤 오랫동안 그 이름을 사용해 왔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걸 만들 때 헌법 전문에다가 우리가 이 헌법을 만드는 이유와 헌법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적는데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인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정부 수립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부 수립 이후에 추진됐던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은 어떠했는가.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보죠. 먼저 50 총선거 실시와 헌법 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240쪽부터 볼게요. 유엔에서 결정을 했죠. 유엔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북한으로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고 봤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5월 10일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에서 최초의 민주적 총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이미 김구나 김규식 같은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고요. 그 사람들은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좌익 세력들도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 있는 우익 세력들만 참여를 했겠죠. 그 결과 인구 비례에 따라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였냐?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모여서 한 일이 뭐였냐면 헌법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하고 헌법을 만드는데 그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하고요. 1948년 7월 17일에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 그래서 이제 헌법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우리나라의 성격을 규정했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평등한 금등사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 그다음에 농지개혁 이런 것들을 주장한, 독립운동가들이 구상했던 여러 주요 목표들을 다 구현했던 그런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헌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9차 개정이 돼요. 9번 개정이 돼요. 근데 대부분 뭐가 바뀌냐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또 대통령 임기를 몇 년으로 하냐, 대통령을 몇 번까지 할 수 있겠냐, 거의 그 정도가 바뀌는 거야. 큰 내용은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저거예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241쪽을 보시면 제헌헌법 전문이라고 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로 시작하는 제헌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주제탐구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헌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었다. 국회에서 뽑았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를 하지 않고 간접 선거로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이렇게 해서 선출했고요. 대통령 이승만이 이제 미 분정이 끝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런 것을 8월 15일 날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유엔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 이렇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이제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0쪽과 241쪽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어저께 여기서 녹화한 거랑 이어붙이기를 할 거라서,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옷이 바뀌었네 라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네, 이제 와서 그러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은 교과서 242쪽에 있는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업무,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청산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 그러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을 왜 하느냐? 하는 이제 이유를 보면, 필요성을 보면은 식민지 잔재를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가 깨끗해야, 그래야 미래를 올바르게 잘 구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여러분 살면서도 많이 겪어봤겠지만,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려면 전 남친을 확실히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맨날 밤마다 자니? 그거 오고
아니면 나 남자친구랑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좀 재밌게 얘기하면서 그냥 호호호호 이러고 놀고 있는데 자꾸 까똑 자꾸 와. 그러면 이제 누군가하고 봤더니 그 자식이야. 그러면 보기도 싫지. 내려놓죠. 읽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남자친구 뭣도 모르고 누군데? 이게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껄끄럽고 괜히 전 그 얘기 해봐야 뭐 할 거야? 근다고서 이제 한번 얘기할 때 그 있어 미친놈아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앞에 있는 남자친구가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누군데 이 새끼 무슨 또 이러고 서로 또 안 좋아지니까 괜히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요. 과거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현재가 껄끄럽고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했던 우리 민족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정의 구현을 실현해야 되고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때 벌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또 그런 선택을 또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제대로 이렇게 청산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나 또 옛날처럼 정의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경계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죠. 또 더더욱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기도 했고. 영화 암살 봤어요? 암살? 본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워낙 초호화 캐스팅으로 유명한 영화잖아. 이정재, 전지현, 그리고 뭐 조진웅, 하정우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막 유명한 영화였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정재가 했던 대사 유명한 거 있지. 여기가 두 개지요. 이러면서 이게 있잖아. 재판 과정에서 자기 막 뭐 벗어주면서 내가 총알 여기 박혔고 막 이 얘기를 하잖아. 자기 독립운동 했다. 이걸 막 강조하는 거야. 자기가 친일한 것을 숨기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명을 받고 내보냈어. 재판관이 무죄를 선고한다 하면서 망치를 땅 치고 세 번째 칠 때는 그냥 망치를 던져버려. 지도 열받는 거야. 이런 놈을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내가 너무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망치를 던져버리고 그러고 얘는 나가. 재판관이. 이정재는 주변 사람들은 축하를 받아. 아유 애쓰셨습니다. 뭐 애썼네 하면서 이제 두루마기 코트 딱 입고 지팡이 딱 짚고 시내를 딱 돌아다니면서 막 상점에서 물건도 사고 막 이러다가 뒷골목에서 이제 만나지. 전지현하고 같이 독립운동했던 그 부하 다친 애하고 총 들고 딱 나타나잖아. 그래서 전지현이 물어보죠. 왜 그랬어? 왜 동지들을 배신했나? 라고 물어보니까 이정재가 뭐라고 해요? 몰랐으니까. 뭘 몰랐다는 뜻일까? 그 뒤에 나온 바로 그 대사가 나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 일을 했겠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 일제 강점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부귀 영화를 계속해서 누릴 때까지 그 동안에는 이 일제 강점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재판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나는 이제 풀려났어. 당장에 지금 이 총 앞에 위험에서 벗어나야 돼.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총을 결국엔 맞고 거기서 이제 쓰러져. 그러니까 이 뒷이야기는 사실 이 뒷이야기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물론 이제 영화 전체가 뭐 픽션이 많이 가해져서 사실인 이야기가 뭐 많이 없지만 이 뒷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는 관객들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만약 그 장면 뒷장면이 없었으면 이정재가 처단당한 장면이 없었으면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다 이걸로 끝났으면 관객들이 영화 보고 나오는 내내 어떻게 했어? 뭔가 약간 찝찝하고 막 고구마 한 6, 7개 그냥 반고구마 생을 먹은 것 같고 약간 답답해가지고 막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마지막 그 장면이 추가가 되고 결국 이정재가 그 황량한 벌판에서 그냥 혼자 착부탁 쓰러져갖고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권선징악이 되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고 나쁜 짓을 한 놈은 처벌받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나마 이게 좀 싹 내려가고 친일파들에 대한 처단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반성도 가지면서 그렇게 영화관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할 부분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이 좌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됐대요. 지금도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과거를 우리가 제대로 잘 청산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미래가 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어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동안에 민족이 당했던 괴로움과 그 고통이 너무도 커서 지금 그 청산이 좌절되어 버렸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적어도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후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그래야 미래가 그래도 경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잊지 않았다. 아직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또 벌이게 되면 그놈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게 돼버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경계하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시간에 이런 걸 배워요. 비록 청산이 되지 못했어도 깨끗해지지 못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어야 앞으로 그럴 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청산이 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미군정이 방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미군정이 처음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들어와서 남한 38도선 이남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친일했던 세력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활용을 했던 것이죠.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계속 그 자리에 유임시킴으로써 안정화를 꾀하려고 했다는 게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제에 협력했던 관료들이나 경찰들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지. 그 내용은 메가더가 내린 포고령 1호에 쓰여져 있습니다. 메가더는 우리가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지만 사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리했던 그런 장군으로 원래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메가더가 이제 처음 들어와가지고 내린 게 내용이 뭐냐면 이래. 공공기관의 직원 및 고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직원 및 고용인. 이 당시에 공공기관은 뭔데? 조선총독부, 경찰, 그런 데가 공공기관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고용인, 즉 일제에 협력해서 조선총독부에서 일을 했던 조선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 놓겠다. 그리고 남아 있어라. 그러면서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해라. 없애지 말고. 이게 이제 메가더가 내린 포고령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래서 보호하게 된 거예요.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들을 처벌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되고 나서 바로 국회 소속으로 법을 만들어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합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 직속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들이 특별히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죄가 밝혀지면 검거하고 또 사법기관에 이렇게 넘겨서 사법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죠. 그래서 이 위원회가 특별 경찰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반민족 행위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잡아들이는 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법 처리를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 친일 청산이 잘 됐다고요? 잘 안 됐다고요? 그럼 왜 안 됐냐? 이승만 정부가 방해했기 때문에 잘 안 됐다. 이승만이 이 반민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냐? 지금 이승만 입장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친일 행위자를 가려내가지고 색출해서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현재 중요한 건 반공이다. 반공.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지 이 친일 세력들을 몰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려면 이 사람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승만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 친일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반민특위가 이제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승만이 이제 그것을 견제하는 발언들을 수시로 계속했고, 그래서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좀 개정할 것을 좀 요구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노독술이 약간 이제 검거가 되니까 지금 이 반공분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선동질을 하고 있고 무장봉기도 막 일으키고 그러는데 저렇게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경찰 간부를 이렇게 잡아가서 하는 게 과연 경찰들 사기 진작에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뭐랄까 효율적인 일이겠는가. 그런 그 사람의 경험이나 능력을 높이 사서 지금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처벌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다. 반공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구 잡아들이면 안 된다. 나중에 한 번에 잡아들여라.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를 이제 견제하면서 이런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한자로 써 있으니까 해석해 줄게요. 특경 해상. 여기서 특경은 반민특위에서 운영하는 특별 경찰이에요. 이 특별 경찰들이 이제 그 친일파들을 잡아갖고 와요. 특경 해산. 특경을 해산시킬 것을 내가 명령했다. 이승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요.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거기 잡아갔던 사람들 다 취집되고 나와버려요. 그 중에서 이제 경찰 간부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데 데리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승만이 인터뷰한 거예요. 그거 내가 지시한 거다.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이 친일 세력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반민특위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 간첩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공산당과 내통했다. 그래서 내통했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들을 구속시키게 됩니다.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회에 공산당 프락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간 사건이에요. 결국 반민특위는 해체돼 버려요. 그래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을 못 받았다니까. 어느 정도로 처벌을 안 했는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봅시다. 각국의 친일파들이나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을 청산한 현황을 지금 표를 그려갖고 온 거예요. 중국, 프랑스, 한국을 비교해 봅시다. 중국도 일제한테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협력한 세력들을 처벌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 협력한 세력을 한간이라고 했어요. 한간. 중국 친일파들. 한간이라고 했는데 중국 보시면 사법 처리가 45,000건, 집행 선고가 14,932명, 사형이 359명. 그리고 한간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몰수해서 항일 경비로 활용했다.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처벌한 거예요 지금. 프랑스는요 더해요. 프랑스는 사실 지금도 좀 이거 갖고 좀 비판 많이 받아요. 너무 심했다.
너무 많이 심하게 했다 할 정도로 55,331건이 사법 처리됐고 집행 선고가 6,763명, 사형이 767명, 그리고 그 중에서 46,646명을 국민권,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버려. 너는 프랑스 국민이 아니야. 쫓아내버리는 거야. 추방이지 말 그대로. 여기 있지 마. 최고위층이었던 인물들 18명도 사형시켜버려. 그러니까 청산할 거 확실하게 청산한 거예요. 근데 한번 봐봐. 사법 처리가 221건인데 집행 선고가 41건. 사형? 없어. 그래도 징역이나 이런 거 구형 받은 건 있거든요. 그래서 구형을 41건을 했는데 모두 무죄. 또는 아파서 몸이 아파서 징역 사실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석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내고 임시로 풀려나는 걸 얘기하는데 병이 있다는 걸 핑계로 병보석으로 풀려나요. 또 반민특위가 해체됐어요. 그래서 결국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친일 행위자 처벌받은 사람. 그래서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처벌받은 게 없으니까 재산도 그대로 있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후손들은 너무도 힘들게 사는 거야. 너무도.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 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써가지고 독립되고 났는데 이 사람도 대우 받았나요? 독립되고 나서 친일파들은 그대로 있는데 독립운동가들 뭐 제대로 대우 받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돼. 어떤 놈이 또 이런 짓 하나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뭐 친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우리가 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렇게 간섭을 받는다든지 영향을 받는다든지 할 때 어떤 놈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나 계속 주는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또 그런 놈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서 조심해라. 또 언제 그런 놈이 나타날지 모른다. 친일파 같은 놈들이 또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하냐. 계속 조심하고 경계하거라 라고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친일파 청산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